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1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53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뇌의 진화, 신의 출현 일부, 신이 만들어지기까지 1장 호모 하빌리스 더 영리한 자 편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2장 호모 엘렉투스 인식하는 자입니다.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여러분들 제목은 최신작 박찬욱 감독님의 최신작 어쩔 수가 없다 였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대단히 좋은 작품,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 노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영화도 어쩔 수가 없다. 영화도 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소재로 활용이 되더군요. 제가 어제 비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반지성주의, 물질과 욕망에, 물질의 욕망에 눈이 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바라던 멋진 집, 예쁜 아내, 아이들, 뭐 좋은 차, 뭐 취미생활, 고상한 취미생활, 이런 물질적인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직장, 일자리, 의존하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성이 부족해서 그 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그런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위치, 또 일자리에서 제지산업 근로자, 그 노동자예요, 주인공이. 그 자기 일자리를 되찾고 자신의 물질적 삶을 물질적인 충족을 만족시키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블랙 코미디 영화였는데, 결국에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 전부 기계화, 자동화가 돼서 노동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혼자, 감독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혼자 살아남아서 행복하냐 이렇게 묻는 듯 하던데, 그런 부분이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통했고요. 그래서 어제 영화를 보면서 참 뭐랄까, 아이러니를, 우연의 일치인지 아무튼 뭔가 그런 거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그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그 노동자에 대해서 아주 노동자의 반지성적인 노동자의 행태, 노동자들의 행태,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가하시던데, 박찬욱 감독님이 원래 민주노동당의 입당 당원이셨어요. 입당도 하고 그랬던 분이 분명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노동자들의 무식함에 진절머리를 냈던 게 아닌가. 무식함과 그 이기주의에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냥 단순한 제 느낌이고요. 아무튼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반지성주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자기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쩔 수가 없다는 말로 툭 치는 거죠.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대안을 찾아냅니다. 끝까지 찾아냅니다. 대안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 핑계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만든 감독과 대단히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감대 같은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뭐 영화나 뭐 문학 작품이든 예술이든 아니면 종교든 지금 신의 위대한 질문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공감대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호모 엘렉투스 인식하는 자 2장 시작하겠습니다. 72쪽. 의식의 진화는 생명의 역사를 통틀어 거의 비길 데 없이 중대한 사건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 개체 발생과 개통 발생. 1977년. 의식의 진화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을 것이다. 적절히 늘어난 뇌 용량 덕분에 그들은 보다 영리해져서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도구를 만들고 미래에 쓰기 위해 도구를 보관할 수 있었다. 지능과 결부된 이마 마루엽 네트워크가 발달했고 이후 200만 년간 계속 발달하면서 호모 하빌리스의 후손들은 점점 더 영리해졌다. 호미니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신에 대한 믿음과 다른 많은 것들로 인도해주게 될 길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렇죠. 호미닌의 두 번째 인지적 대도약은 호모 엘렉투스가 이루어냈다. 호모 엘렉투스. 이 호미닌은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약 30만 년 전까지 살았으므로 150만 년 동안 존재한 셈이다. 예전에는 호모 엘렉투스를 호모 하빌리스의 후손으로 여겼지만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엘렉투스가 현재 케냐의 북부에서 거의 50만 년간 공존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지면서 그러한 진화 순서의 개연성이 떨어졌다. 2012년에는 대략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세 번째 호미닌종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 추정컨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초기 종들이 더 있을 것이고 이는 초기 호미닌 종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뭔가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잘려서 구분이 돼가면서 진화를 해왔던 게 아니고 공존해가면서 서서히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주표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진 화석이 너무 적은 까닭에 우리는 어느 종이 어느 종으로부터 진화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놀랄 만큼 모른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 중이지만 이는 고작 27피스만을 가지고 500피스 직소 퍼즐의 생김새에 대해 논쟁하는 것과 같다. 호모 엘렉투스는 호모 하빌리스보다 키가 컸고 뇌도 훨씬 더 컸다. 성인 평균 키가 약 152cm에 평균 몸무게가 약 57kg이었다. 미시간 대학의 인류학자 앤드류 슬라이옥과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데니얼 스메일에 따르면 호모 엘렉투스의 신체적 특성, 특히 팔과 발가락은 이 호미닌이 나무 오르기를 거의 포기하고 완전히 땅으로 내려왔음을 시사한다. 호모 엘렉투스의 뇌는 750에서 1250 입방 센티미터로 평균 약 1000 입방 센티미터다. 따라서 그들의 뇌는 호모 하빌리스보다 약 60%나 더 컸다. 구분은 확실히 가네요.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평균 뇌용량이 약 1350 입방 센티미터이므로 호모 엘렉투스 중에서 가장 큰 축에 드는 뇌는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드는 뇌의 크기와 겹친다. 그러므로 호모 엘렉투스가 그 해부 구조와 행동으로 볼 때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에 알맞은 최초의 호미니드 종 그리고 호미닌 종이었다는 주장은 얼마간 타당하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에 적당하다. 닮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호모 엘렉투스의 더 큰 뇌는 새로운 행동의 지평으로 이어졌다. 그들이 사용한 석기 가운데 일부는 170만 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호모 하빌리스의 석기처럼 한쪽 면에서만 거칠게 격지를 떼어냈던 것으로부터 양면에서 세련되게 격지를 떼어낸 것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양면 석기 또는 가로 열고 실은 정교하게 날을 세운 돌멩이에 불과한데도 주먹도끼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석기는 무게가 몇 파운드 나가는 것도 있었고 이전의 석기보다 훨씬 더 예리했다. 고고학자 케네스 패더에 따르면 훌륭한 석재 주먹도끼의 제작은 대단한 기술, 정확성, 힘을 요하며 나의 학생들 가운데 주먹도끼 제작법을 능숙하게 연마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것도 시켜보고 그런 모양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좋죠. 그런 걸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이때 초기 인류의 기분이나 행동 같은 것을 행동을 해보면서 그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주표시가 있습니다. 호모 엘렉투스의 석기는 호모 하빌리스의 가로 열고 올두바이 협곡에서 이름을 딴 올두안 석기와 대비하여 보통 아슐리안 석기로 분류된다. 우리가 이 도구를 주먹도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호모 엘렉투스는 주먹도끼 외에도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무기로 보이는 것을 처음 만들기도 했다. 길이가 최대 2.8m에 양쪽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나무창이다. 독일의 한 유적에서는 이러한 창 12개가 발견되었는데 야생마를 사냥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남부와 스페인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호모 엘렉투스는 들소, 사슴, 곰, 코끼리 같은 다른 대형 포유류를 사냥했던 것 같다.
이런 사냥을 하려면 협동과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했다. 뾰족한 나무 창 외에 창 끝에 부착하는 돌촉도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되었는데 연대가 46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네, 대단하군요. 또한 호모 엘렉투스는 불을 통제하고 이용한 최초의 호미닌인 듯하다. 호모 하빌리스는 불을 통제하지 못했을까요? 이용을 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 못했고, 근데 뇌가 급격하게 그렇게 그때 200만 년 전에 발달했다고 하니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 사용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논란거리다. 79만 년 전에 불을 통제하에 두고 이용했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고 약 40만 년 전에는 불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불은 온기와 빛을 얻거나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키거나 불을 질러 동물들을 절벽 너머로 모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불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조리다. 조리는 음식에 있는 세균과寄생충을 죽이고 대부분의 음식을 좀 더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침팬지들이 익힌 고기를 선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기도 한다. 또 불로 고기를 훈연하여 저장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 실험에서 익힌 고기를 먹고 성장한 쥐는 날고기를 먹고 성장한 쥐보다 몸무게가 29%나 더 나갔는데 이는 조리가 호모 엘렉투스에게 상당한 영양적 혜택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조리된 음식의 영양적 이점은 호모 엘렉투스의 뇌가 그들의 조상들보다 훨씬 커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조리는 초기 호미닌이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모닥불 주위에 모여들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켰을 것이다. 더욱 커진 뇌는 호모 엘렉투스의 행동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평 또한 넓혔다. 170만 년 전 이전까지는 호미닌이 아프리카 대륙을 떠났다는 증거가 없다. 년 170만 년 전까지는 호모 엘렉투스는 170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 사이의 놀라운 대이동을 통해 세계 반대편까지 가로 열고 오늘날의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조지아에서부터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다. 여기에 한국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호모 엘렉투스의 화석은 처음에는 북경 원인과 자바 원인으로 불렸다. 호모 엘렉투스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이처럼 다양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이 호미닌의 적응력과 집단적 협동 능력을 증명해준다. 호모 엘렉투스가 정착한 많은 지역들이 아프리카보다 추웠으므로 동물 가죽을 옷으로 활용하고 불을 통제하는 일은 필수였을 것이다. 또한 동굴 같은 자연 주거지와 막집 같은 인공 주거지의 고고학 유적을 통해 협동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협동 사냥과 협동 생활에는 일정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요구되지만 당시의 언어 발달 수준은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주제다. 그래도 협동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사소통 언어가 좀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겠죠. 그게 합리적 추론은 아니겠어요? 자, 자아인식 호모 엘렉투스가 인지와 행동 면에서 보여준 성과는 놀라운 것이다. 다른 영장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뒤 첫 400만 년 동안 초기 호미닌은 거친 석기만을 겨우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후 100만 년 동안 그들은 세련된 주먹도끼를 만들고 나무창을 깎아 동물을 사냥하고 풀을 통제에 활용하고 아프리카 밖으로 이주하여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정착했다. 협동생활과 사냥의 증거 또한 호미닌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멀린 도널드의 지적대로 이 종 호모 엘렉투스 이 종은 인류 진화의 중대한 문턱을 넘었다. 이 비범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 변화가 호미닌 뇌 크기의 현저한 확대와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이 두 발달이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분명히 호모 엘렉투스는 호모 하빌리스보다 훨씬 더 영리했지만 지능 하나만으로 행동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협동사냥과 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호모 엘렉투스가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에 논리적인 부분은 바로 아동 발달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아동이 인지 능력을 획득하는 순간은 인류 진화에서 이런 능력이 발달한 순서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사람의 갓난아기는 생후 2년에 걸쳐 운동기능과 지능이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인지기능을 획득한다. 바로 자아인식이다. 두 돌 이전의 영아의 자아인식 능력은 최소한 한도에 그치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마치 다른 아이의 모습인 것처럼 반응할 때가 많다. 다른 아이를 찾으려고 거울을 만지거나 거울 뒤로 기어가는 것이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경험을 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기억을 못한다기보다는 못 끌어내는 거겠죠. 기억은 어디인가 있겠죠. 그런 거 좀 이렇게 끌어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거울을 보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이나 감정 뭐 그런 거를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뷰라 암스테르담은 1960년대 중반에 아동의 자아 인식 발달을 보여주는 고전적 실험을 진행해 심리학 학위 논문에 실었다. 그는 생후 3에서 24개월의 아이 88명을 거울 앞에 앉혀놓고 거울을 가리키면서 봐봐, 이게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모든 아이들의 코에 빨간 표시를 붙이고 아기가 자기 코를 만져보거나 거울에 비친 코를 유심히 보면 자기를 인식한 것으로 가정했다.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전혀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고 18에서 20개월의 아기들 중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아기는 극소수였다. 하지만 20에서 24개월의 아기들 중의 3분의 2는 자아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는 아기가 나 혹은 내 것 같은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내가 공 던져 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발달 단계이기도 하다. 이는 자아인식의 출현을 알리는 지표다. 아동의 자아인식 발달은 점진적 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연속적 단계를 거쳐 제1 초기 단계에서는 주 단위로 진전했다가 퇴보했다가를 거듭한다. 이 발달은 특정한 생활 연령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뇌 발달의 인계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달려있다. 자폐증이나 다운 증후군 아이들도 대부분 거울 속 자아인식이 발달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늦은 연령에 발달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호모 엘렉투스의 자아인식 또한 느리게 발달했고 초기 단계에서는 진전과 퇴보를 거듭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롭네요. 예. 재밌습니다. 자, 자아인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신경해부학자 버드 클레이그는 자아인식이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내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했다. 그 밖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능력, 물질적인 나, 지각이 있는 자아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크레이그는 유기체가 환경에서 자기를 뺀 모든 것의 존재와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지각 있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화적으로 자아인식은 뇌가 생명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신체 상태의 최신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했을 것이며 호미닌이 자신의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를 통합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아인식은 대부분의 고차원적 사고 초기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나가 없으면 너도 있을 수 없다. 올버니 대학의 심리학자 고든 갤럽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금언을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재밌네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아인식은 호모 엘렉투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킴으로써 호모 엘렉투스는 미숙하나마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켰고 따라서 단순한 협력 작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타인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가로 열고 다음 장에서 서술할 마음 이론과 같은 가로 닫고 타인의 생각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늑대, 사자, 개코, 원숭이, 침팬지처럼 협력해서 사냥하는 동물이나 모래 놀이터에서 함께 노는 3살 배기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그들은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반드시 이해하지 않고도 서로를 인식한다. 또 그들은 모래 놀이터의 모래를 옮겨다 풀밭에 쏟는 것 같은 단순한 공동과업에서 협력할 수 있었다. 호모 엘렉투스는 자아인식을 활용하여 밤새 불을 지키거나 협동하여 사냥하는 등의 일부 협력적 과업을 이와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사실 호모 엘렉투스가 자아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흔히 추웠던 기후에서 수십만 년씩 생존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죠. 자아인식 없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자아인식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자아인식 능력을 갖지 않은 호미닌을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뇌 기능 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아인식 능력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하며 발달시켰다가 후천적으로 상실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천성 풍진이나 기타 중증 지체를 지닌 일부 아이들은 자아인식 능력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한다. 한 연구에서 중증 지체아의 상당수는 연령에 무관하게 또 사전 연습을 거친 후에도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인의 경우에는 뇌진화론으로 자아인식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조현병 환자들은 이인증이라고 하는 자아인식 손상을 겪는다. 이런 환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여기 없다.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의식이 없다. 내 의식에 대한 느낌이 편파적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치매를 앓는 일부 환자들은 자아인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중증도 환자 22명 중 7명, 그리고 최중증 환자 6명 전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거울 속의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을 방 안으로 들이기 위해 거울이 부착된 문을 열려고 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뇌 위축증이 있는 한 여성 환자는 외모, 나이, 배경, 교육 수준 등등 모두가 자기와 똑같은 다른 여자가 자기 집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 환자는 거울 속에 있는 다른 여자에게 수시로 말을 걸었다. 역시 자기 집에 다른 여자가 산다고 믿는 다른 뇌 위축증 환자가 이따금 자신의 거울상을 향해 물을 끼얹거나 물건을 던지며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애원하곤 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 중대한 인지 기능이 작용하려면 정상적인 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자아인식이 인간의 인지 발달에서 중요하긴 해도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뷰라 암스테르담이 거울을 이용하여 영화의 자아인식 능력을 평가하고 있을 즈음 고든 갤럽은 거울로 다양한 영장류의 자아인식을 평가하고 있었다. 찰스 다윈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동물원에 가서 오랑우탄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이 유인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오랑우탄의 얼굴 표정이 시시각각 바뀌었다. 갤럽의 침팬지 중 다수는 이빨, 귀, 항문 생식기 부위 등 거울 없이는 볼 수 없는 자기 몸의 부위들을 거울로 비춰보며 탐색하는 법을 터득했고, 일부 침팬지는 이런 부위들을 만져보며 반응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시험에 참가한 최소 13종의 원숭이들은 자아인식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갤럽은 이러한 원숭이와 침팬지의 결정적 차이에 주목하며 자아인식 능력은 인간과 대형 유인원의 아래로까지는 미치지 않는 듯하다고 결론 내렸다. 갤럽이 수행한 최초의 실험 이후로 침팬지에게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또 보노보와 오랑우탄 그리고 드물게는 고릴라에게서도 자아인식이 관찰되었다. 이 동물들에게서는 자아인식의 다른 지표들도 나타났다. 일례로 사람 손에서 자라며 수화사용법을 익힌 한 오랑우탄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나라고 지칭했다. 침팬지도 사진 속의 자신을 알아보는 법을 터득했다. 사람 손에서 자란 한 침팬지는 자기 사진을 사람 카테고리로 분류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걸 내비치기도 했다. 나중에 이 침팬지가 살아있는 다른 침팬지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는 수화로 그들을 까만 벌레라고 지칭했다. 대단하네요. 이런 실험을 했었고 이런 결과가 있었군요. 15. 침팬지와 기타 고등 영장류가 거울 속의 자기를 인식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능력이 다른 동물에게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킨다. 여러 종의 어류와 조류에서 이것을 찾아내려 한 시도들은 까치를 대상으로 한 실험 외에는 모두 실패했다. 포유류 가운데 고양이와 개는 거울 속 자아인식 능력이 없는 듯 보이지만 코끼리와 돌고래, 일부 고래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3마리의 아시아 코끼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뚜렷한 자아인식 능력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한 코끼리는 자기 이마에 칠해진 흰 표시를 코로 더듬어 보기까지 했다. 아시아 코끼리는 유달리 영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100가지가 넘는 명령에 반응하게끔 가르칠 수 있다. 돌고래도 수중 거울을 이용하여 자기 몸의 표시된 부위들을 탐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돌고래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자아인식의 출현은 대형 유인원과 인간에게만
특유한 요소들의 부산물이 아니라 내가 큰 모든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고도의 대뇌화, 대뇌화, 가로 열고 뇌발달과 인지 능력 등 보다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장류와 기타 동물의 거울 속 자아 인식 실험은 몇 가지 요점을 보여준다. 첫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거울 속의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금세 흥미를 잃었다. 예를 들어 큰 돌고래는 처음에는 대단한 흥미를 보였지만 침팬지와 비슷하게, 그리고 어린 또는 나이든 인간과 달리 실험 과정에서 급속히 흥미를 잃었다고 한다. 코끼리 또한 곧 흥미를 잃었다. 둘째, 인간 아동의 자아인식은 연령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개인 간 편차가 큰데 이런 관찰은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일부 성체 침팬지들은 거울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이 실험들은 자아인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오랑우탄은 생후 18에서 24개월에는 거울 속 자아인식 능력을 보였지만 28에서 42개월에는 보이지 않았다. 또 이 실험들은 영장류의 거울 속 자기 인식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에 한정된다는 걸 확인해 주었다. 다양한 원숭이 종을 대상으로 수많은 시도들이 행해졌지만 하나같이 실패했다. 일부 원숭이들은 자신의 거울상을 친숙하게 여기는 듯 했지만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아인식 능력이 대형 유인원과 호미닌에게는 있고 원숭이에는 없다는 것은 이것이 더 오래된 공동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대형 유인원과 호미닌에게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 실험들은 비인간 영장류에게 존재하는 자아인식이 비교적 이른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비인간 영장류의 자아인식이 2, 3세 아이의 그것에 해당하는 초기 형태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진화학자 이언 테터솔이 지적한 대로 유인원은 인간 아이와 달리 거울 속의 자기 이미지를 폭넓게 활용하지 못한다. 일례로 유인원은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영국의 의사이자 철학자로 침팬지가 지닌 자아인식의 중요성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고 믿는 레이먼드 텔리스는 이 점을 재치있게 표현했다. 그는 실험 과정에서 침팬지의 얼굴에 립스틱을 찍어 표시한 것을 두고 이렇게 지적했다. 침팬지는 립스틱을 사지도 않았고 립스틱 색을 고르느라 고심하지도 않았고 입은 옷과 어울리는지 유행하는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이것으로 파트너를 흥분시키거나 부모를 충격에 빠뜨리려 들지도 않았으며 친구와 색조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놈 똥 쌌냐? 아이고 잘했어. 똥 싸셨어요, 정경이. 아빠 공부 좀만 더 하자, 정경아. 알았지?
아까 공부 조금만 더 할게.
아빠 공부 조금만 더 할게. 그러고 나서 놀러 가자.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모 엘렉투스의 뇌. 호모 엘렉투스의 뇌가 훨씬 커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호미닌 발달 단계 중 이 단계에서 자아인식이 출현한 건 가로 열고 유인원 코끼리 돌고래의 자아인식 출현과 마찬가지로 가로 닫고 그들의 뇌가 더 커졌기 때문일까? 이는 합리적인 추측이다. 특히 이런 자아인식이 호모 엘렉투스가 보인 많은 행동들을 촉진했을 터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자아인식은 본능적인 차원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을 뛰어넘어 자신의 욕구 등에 대해 가로 열고 자신의 욕구 등 가로 닫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호모 엘렉투스의 뇌가 선조들보다 훨씬 컸다는 것 외에 우리는 그들의 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호모 엘렉투스의 두개골을 연구한 이들에 따르면 그들의 뇌는 현생 인류의 뇌와 아주 흥미로운 유사성을 띈다. 특히 놀란도 틈새와 실비안 틈새, 큰 관자엽과 이마엽, 확장된 마루엽, 확장된 손해 등 뇌 해부 구조의 주된 외적 표지들이 빠짐없이 존재한다. 게다가 뇌의 양측이 균등하지 않는데 이는 사람 뇌의 고유한 특징이 될 기능적 편측화를 가리키는 표지다. 호모 엘렉투스가 만든 석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도구 제작자의 오른손 선호가 두드러진다. 예. 이거를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오른손이 두드러졌다라는 거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내 안에 유인원에서 봤던가. 많은 뇌 영역이 자아인식에 관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의 인간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우리는 뇌 자아인식 네트워크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새 영역을 확인했다. 도판 2-1에서 보이는 앞뒤다발, 앞섬엽, 아래 마루소엽이다. 앞뒤다발은 안쪽 이마 앞 겉질에 놓여 있다. 해부학적으로 앞뒤다발은 보다 오래된 뇌 영역의 일부이지만
진화 과정에서 훨씬 새로운 영역인 이마 앞 겉질의 기능적 일부로 개조된 듯 보인다. 앞뒤 다발은 많은 기능을 한다. 이마 앞 겉질의 밑면 바로 뒤에 놓인 섬엽은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 영역 중 하나다. 일부 연구자들은 원숭이의 뇌에는 이에 상응하는 영역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아레마루 영역 또한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 영역 중 하나다. 호모 엘렉투스의 뇌 크기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질로의 복잡성 또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장에서 기술한 위세로 다발에는 앞뒤 다발, 섬엽, 아레마루 영역으로의 연결로가 포함되어 있어 자아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당시에 더 중요했을 수도 있을 또 다른 연결고리로는 갈고리 다발로 섬엽을 가로 열고 감정 표현의 중요한 편도를 비롯하여 가로 닫고 섬엽을 이마엽과 관자엽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한다. 백질로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갈고리 다발이 가장 최근에 발달한 두 개의 백질로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갈고리 다발이 자아인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갈고리 다발 앞뒤다발, 섬엽, 아레마루 영역은 여러가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기능은 바로 자아인식이다. 앞뒤다발이 이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마 앞껍질의 근본적인 역할이 자아인식 혹은 의식이라는 견해는 이미 1세기도 더 전에 제시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섬엽 역시 신체 내부에 대한 인식인 내수용 감각과 독특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사람이 자기 사진을 볼 때 뇌를 뇌 영상 연구로 모니터링한 결과 앞뒤다발과 앞섬엽, 특히 오른쪽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연구들을 요약한 논문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진화된 능력을 위한 해부학적 기질이 이 뇌 영역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이 두 영역이 손상되면 자의식적 행동이 선택적 상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인식의 상실이 일어난다. 아레마루소엽은 앞뒤다발과 앞섬엽을 보완하여 자기 자아인식을 총괄하지만 신체 부위들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이 부위들 간의 관계도 모니터링한다. 이 기능 덕분에 호모 에렉투스는 손을 보다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를테면 더 좋은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카를 칠레스에 따르면 목표 지향적 움직임에 필요한 공간 인지의 유지가 뒤마루 영역의 주된 기능인 듯하다. 이 기능은 가로 열고 도구 사용과 행동의 개념화 등 가로 닫고 중요한 인간 활동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수의 인간 뇌 영상을 통해 아레마루소엽이 신체적 자아인식을 지배하는 뇌신경망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이 뇌 영역은 자기 성격을 묘사하거나 자기 사진을 확인하거나 자기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주문을 받을 때에도 대개 이마 앞껍질과 더불어 활성화되곤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지원자들에게 자기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활성화된 여러 영역 중에 안쪽 이마엽과 아래 마루엽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2인증
가로 열고 물리적 자아로부터 분리된 듯한 느낌 가로 닫고 2인증을 겪고 있는 8명을 상대로 한 뇌 영상 연구에서 활성화된 영역 중 하나도 아래 마루소엽이었다. 또 유사한 사례에서 앞뒤다발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자아를 인식하는 유런? 호미닌의 자아인식 발달에서 아마도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자아인식이 최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유형의 뇌세포에서 비롯된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세포들은 1926년 이를 처음 관찰한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콘스탄틴 폰 에코노모의 이름을 따서 흔히 폰 에코노모 유런 VEN이라고 한다. VEN은 일반 신경세포보다 약 4배나 크고 독특한 방추형 모양이라 방추신경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생 직전에 만들어지는 이 세포는 생후 4년 동안 구수가 서서히 안정되어 결국에는 이것이 분포한 뇌 영역의 전체 신경세포 가운데 1, 2%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VEN은 인류 진화에서 계통 발생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전문화로 여겨진다. 사람과 기타 동물의 뇌 VEN 분포는 자아인식에 관련된 뇌 영역과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VEN은 심지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신경세포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람의 경우 VEN은 주로 앞뒤다발과 앞섬엽에서 발견되었다. 가쪽 이마 앞껍질에도 아주 적은 수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검사가 이루어진 기타 5개 영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장류의 경우 보노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의 뇌에서 사람보다 적은 수의 VEN이 발견되었다. 이들 모두 거울 속 자아인식을 보여주는 종이다. 또 이것은 자아인식을 보이지 않는 마카크 원숭이에게서도 발견되었지만 그 외의 원숭이 23종에는 없었다. 비영장류종의 경우 둘 다 거울 속 자아인식을 보이는 코끼리와 돌고래 그리고 자아인식 테스트가 행해지지 않은 고래의 뇌에서는 관찰되었지만 기타 비영장류 30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아인식의 촉진에 있어서 VEN이 띠는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5, 60대에 발병하는 질병인 이마관자엽 치매 연구에서 나왔다. 이마관자엽 치매의 주된 증상은 자기 모니터링, 자아인식, 자아를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능력의 저하다. 그래서 이 질병의 초기 환자들은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자아인식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자기 성격의 극적인 변화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달리 이마관자엽 치매 환자의 기억력은 비교적 손상이 적다. 이마관자엽 치매 환자의 사후 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VEN이 심각하게 선택적으로 초기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앞뒤 다발과 섬엽에서 이 신경세포가 74% 감소해 있었다. 우리는 VEN에 대해 아직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이것이 대부분 뇌가 큰 포유류와 자아인식에 관련된 뇌 영역에서 발견되므로 VEN은 큰 뇌를 지니게 된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VEN이 평범한 피라미드 신경세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하여 큰 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 따라서 인지적 대도약의 두 번째 단계인 자아인식은 이런 진화적 발달의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약 180만 년 전 새로운 호미닌인 호모 엘렉투스가 출현했다. 그들은 선조들보다 뇌가 훨씬 컸고 더 세련된 행동을 보였다.
호모 엘렉투스는 더 영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인식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호모 엘렉투스도 나르키소스처럼 잔잔한 옆모습이 비친 자기 모습에 도취되었을지도 모른다. 지능과 자아인식을 갖춘 호모 엘렉투스는 온전한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되어 우주에서의 나의 위치, 나와 신들의 관계를 사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단계들 중 2단계를 밟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다른 호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온전히 인식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성찰적으로 사고할 수 없었다. 또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충분히 계획된 미래로 통합시킬 수도 없었다. 지능과 자아인식을 둘 다 부여받은 호미니는 다음번 인지적 도약을 할 채비를 갖추었다. 돌이켜보면 거의 필연적인 도약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2장 호모 엘렉투스고요. 이제 3장은 옛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공감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겠네요. 재밌게 읽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정견이하고 바람을 새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견이가 자꾸 보채는 것 같아요. 눈에 막 레이저로 쏩니다. 바람 새러 가자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